곤충은 최초로 하늘날 동물이라고 했는데 얘가 날개가 어떻게 났는지가 몰라요. 요감지대에는 깃줄함이 있거든요. 걔네들도 여차하면 그냥 바닷물로 확 뛰어들어가지고 시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제주도 같은 데 가끔 오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에서 곤충 연구하고 있고 과학 만화 그리고 있는 갈로아라고 합니다. 어떻게 추산하냐에 따라 다르죠. 이제 가로 세로 단위 면적당 몇 마리 조사를 해가지고 뭐 영국에 옛날에 100년 전에 한 사람과 뭐 50년 전에 한 사람, 20년 전에 다 다른데요. 다 일일이 셀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천경 마리를 뭐 1억을 세는 것도 막 몇십 년 걸린다고 하는데 천경 마리 다 못 세게 되다 결국 추정치일 뿐인데 추정치로는 정말 몇 억 마리 넣는다 하고 그 중에 뭐 개미수만 2억 마리가 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인구가 막 6, 70만 억 명이라 하니까 1인당 250만 마리의 개미와 동거를 하면 적당한 수에 1대1 매치가 되는. 그래서 곤충 중에는 개미랑 흰개미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 열대우림에 그냥 생물들의 무게 쓸 때 뭐 4분의 1이 개미와 흰개미다 라는 추정치도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많은 거 예를 들자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메뚜기들 대량 발생할 때 얘네가 몇 마리지 막 단위 만족으로 이렇게 세보는데 예전에 그 미국에 대량 발생했던, 지금은 인간이 아예 그냥 해충이라서 멸종을 시켰는데 로키산 메뚜기 같은 경우는 뭐 한 1, 2조 마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곤충은 정말 많은 거죠. 곤충이 왜 이렇게 많은가는 보면 이제 깨닫게 되죠. 아, 곤충이 훌륭한 면을 갖고 있구나. 딱딱한 골격과 작은 몸.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는 닭 한 마리면 어떤 분들은 한 마리 힘들어서 2명서 나눠 먹거나 2명은 1인 1닭을 하긴 하지만 곤충이라면 닭 한 마리가 죽어 있다면 거기에는 파리도 한 수십 마리가 날라오고 수백 수천 마리의 구더기가 살고 거기 딱정벌레 날라오고 다양한 곤충이 하고 개미도 오고 말벌도 오고 하면서 닭 한 마리의 자원으로 그냥 다양하게 소모할 수 있잖아요. 과일이라 해도 우리가 그냥 사과 그냥 한번 딱 먹으면 끝나는데 그건 뭐 식사도 아니라 그냥 아침으로 끝나는데 사과 하나라 해도 곤충 같은 경우는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저거 먹고 해서 심지어 개미 같은 경우는 뭐 밤톨 하나에 이제 군체를 만드는 그런 애들도 있으니까 사이즈가 작으니까 한정된 자원에서 많은 개체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개미랑 흰개미 같은 사회성 곤충 그렇게 추정은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단일 분류군 과 수준으로 가장 종류가 다양한 게 뭐냐 하면은 개미도 있고 바구미란 딱정벌레도 있고 반날개란 딱정벌레도 있는데 이 개미 같은 경우는 초유개체잖아요. 군체를 이루고 한 종이 되게 많은 개체수를 이루고 살기 때문에 개미가 가장 많지 않나. 플러스 흰개미는 사실 개미가 아니지만 똑같은 사회성 곤충들은 그렇게 좀 바글바글하게 많지 않나. 개미는 벌에서 진화했고요. 흰개미는 바퀴벌레에서 진화를 했어요. 그래서 둘이 다른 기원을 갖고요. 흰개미는 좀 더 오래 먼저 진화를 했는데 개미는 여왕이 있죠. 여왕만 있는데 흰개미는 여왕품 아니라 왕도 있습니다. 개미 같은 경우는 짝짓기 할 때 그냥 수컷이 짝짓기하고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그냥 결혼 비행할 때 이렇게 스펌 미살이라고 해서 그냥 짝짓기하고 수컷은 죽는데 흰개미는 여왕이랑 왕이 오순도순 같이 살면서 주기적으로 짝짓기하면서 알을 낳고요. 개미 같은 경우는 일개미들이 전부 다 암컷입니다. 개미는 놀기만 합니다. 짝짓기실에 나와서 놀기만 하다가 짝짓기하러 날아가기 때문에 가끔 개미들이 약간 살기 어려워진다 하면 그냥 숫개미를 죽여버립니다. 얘는 놀기만 하는 백수기 때문에 죽여버리고 이러는데 흰개미 같은 경우는 암수 모두 같이 이루어져 있고요. 누가 다 같이 이렇게 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굉장히 비슷한 게 많죠. 왜냐하면 전혀 다른 기원으로 진화했는데 사회 구조가 비슷한 거는 수렴진화에 되게 재밌는 예시죠. 비슷한 환경에서 협동을 하거나 서로 사회성을 갖는 게 생존에 유리하니까. 심지어 사회성을 갖게 된 이유도 달라요. 예를 들면 개미 같은 경우는 유전적으로 내가 새끼를 낳는 것보다 여왕 어미가 새끼를 낳아줘서 나의 자매들이 많아지는 게 더 유전적으로 유리한데 흰개미들은 그냥 그런 거 아니거든요. 흰개미는 그냥 나물 파먹으려면 서로 미생물 공생해야 되고 서로 탈피 껍데기도 먹고 몸도 비비고 막 똥도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장내 미생물을 서로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살다 보니 그렇게 진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를 갖고 사회를 갖게 됐지만은 하다 보니까 되게 구조가 비슷해진 거죠. 병종도 갖고 있고 둘 다. 그래서 개미가 가장 많다라고는 확신은 못하죠. 왜냐면은 언제까지 다 추정만 하고 있으니까 또 우리가 모르죠. 우리가 모르는 어떤 해충이 엄청 알고 보니 엄청 많더라 이런 거 모를 수 있는데 개미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곤충이기 때문에 가장 추정치로는 가장 높지 않을까. 항상 많죠. 아직 풀리지 않은 난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일 관심이 있어 하는 것은 곤충은 최초로 하늘날 동물이라고 했는데 얘가 날개가 어떻게 났는지가 몰라요. 왜냐면은 처음 비행했던 익룡을 보면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쭉 늘려가지고 이렇게 세 손가락 남기고 이렇게 다녀요. 익룡은 여기가 날개고 그 다음에 비행했던 새를 보면은 이것만 남기고 이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쭉 늘려가지고 날개를 만들었고 그 다음 박쥐는 요거 남기고 나머지 쫙 늘려서 날개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팔을 희생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손가락 몇 개 기능하려고 좀 남기고 나머지는 팔의 손가락의 기능을 희생시켜서 확장시켜서 날개를 만들었는데 곤충 같은 경우는 다리 6개 있는데 그 다리 6개 중 하나가 쭉 날개 된 게 아니라 등에서 돋아났단 말이에요. 날개가. 그래서 옛날에 어떤 곤충학자가 마치 천사와 같이 등에서 돋았다 이런 표현까지 했단 말이죠. 이게 어디서 났냐가 되게 난제거든요. 오늘날 비행하는 가장 원시적인 곤충 중 하나가 잠자리랑 하루살인데 잠자리랑 하루살이가 다 유충 때 물에 살거든요. 아가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가미에서 갖고 온 게 아닐까 생각을
하지만은 오래전에 비행했던 화석에 있는 자료를 보면은 절대 아가미를 갖고 있던 애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매하고, 그러면 어디서 났지? 그냥 등에서 돋았나 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구조가 있고, 해서 막 유전적으로도 접근하고 화석 고생물학적으로 접근해서 여러 가지가 그 난제를 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풀고 있는 재밌는 주제죠. 그래서 등에서 어떻게 돋았냐? 뭐 결과는 좀 나오고 있어요. 등과 옆구리가 합쳐져서 났다. 왜냐하면 진화의 과정은 항상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곤충의 날개도 이렇게 등에서 막 돋아난 게 막 없던 게 확 생기는 그런 굉장한 사건이 안 일어나거든요, 실제로는. 왜냐면 우리도 사람 몸 너무 굉장히 신기해 보이지만은 이게 사실 물고기를 쪼물딱쪼물딱 하면 다 어떻게 설명되는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곤충도 기본에 있던 구조를 쪼물딱쪼물딱 해가지고 날개도 만들 수 있는 거고, 사슴벌레 캔떡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메뚜기의 뒷다리도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곤충도 이제 알고 보면 이제 이런 그런 신박한 어떤 신기한 구조도, 새로운 구조도 알고 보면 기존에 있던 걸 변형시켰던 거죠. 그러니까는 그 기원이 뭔가를 따져보면은 그걸 이제 다양한 측면을 봤을 때 점점점 난제가 풀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 연구는 새로운 걸 없애가는 과정이라잖아요. 창발적인 걸 없애가는 과정이라고 하니까 그 난제가 이제 계속 풀고는 있지만은 계속 남아있죠. 왜 곤충이 바다에 얼씬도하지 않냐면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 갑각류에서 곤충이 진화했기 때문에 바다에서 할 거 다 하고 나온 게 곤충이에요. 바다에는 갑각류가 다 점령하고 있잖아요. 바다로 다시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이미 자기 조상들이 꽉 차고 있죠. 개부터 새우부터 우리가 이름 알지 못하는 수많은 갑각류들. 갑각류 보면 정말 와, 이거는 곤충이 아니라 옛날 뭐 장난감이 아닐까,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어떤 종족이 아닐까 정도로 굉장히 이상이 많은데, 그런 애들이 모든 뭐 심해부터 표면부터 바다의 이상한 조간 때부터 모든 니치를 다 차지하고 나온 게 곤충이란 말이죠. 4억 년 전쯤에. 그렇기 때문에 왜 바다에 곤충이 없냐 하면 이미 바다에 살 거 다 하고 남은 노다지가 육지였어요. 왜냐하면요, 그때 곤충이 처음에 육지에 나올 때 육지는 정말 식물도 제대로 된 게 없었고 오존층도 막 생기고 있을 때였고요. 정말 아무것도 없던 시대인데 뭐 거미랑 곤충의 조상된 애들이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육지를 좀 차지하던 때라 그걸 개척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다시 바다로 갈 이유는 없는 거죠. 두 번째 하나의 접근은 바다에 곤충이 물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뭐 바다 한가운데에 사는 소금쟁이 같은 애들이 있어요. 태평양 한가운데 소금쟁이가 삽니다. 할로바테스라는 애들인데 이름도 잘 지었어요. 할로가 저 소금이니까는. 얘네들은 태평양 한가운데 살고 우리나라에 없는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가끔 찍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제주도 같은 데 가끔 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번식을 하냐, 가끔 나무에 떠다니는 저 나무 조각이나 쓰레기 같은 데 번식을 한다. 그래서 요즘 막 태평양 한가운데 이렇게 쓰레기 섬이 생겼다 했잖아요. 막 그런 데 가면 좀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실제로 저거 연구하시는 분한테 저거 어떻게 잡냐고 하니까는 밤에 가서 바다 멀리 호촉망을 들고 우와 가가지고 그렇게 잡힌다는데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바다 소금쟁이도 있고, 두 번째로 바다 소금쟁이뿐만 아니라 바다에 사는 나방도 있어요. 나방 중에 자나방이라고 산 가시는 분들 많이 보실 건데, 애벌레는 정말 동화책에 나오는 애벌레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애 있어요. 다벌레라고. 다벌레 중에 무시무시한 애들은 포식을 하거든요. 육식성이에요. 이렇게 딱 이러고 있다가 나뭇가지 뭐 타고 있다가 먹이 오면 팍팍 이렇게 지어먹는 되게 무슨 게임 몬스터 같은 그런 애들 중에 달팽이를 집중적으로 사냥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하와이에 그 그룹이 바다에 살면서 소라, 고동 이런 걸 이제 사냥하는 이상한 애들이 있고요. 아니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다곤충 중 하나는 저 바다 날도래가 있습니다. 물가에 가시면은 돌멩이 이렇게 엮어가지고 도롱이 같이 이렇게 집지어 사는 수소곤충이 있는데, 호주 동부랑 뉴질랜드에는 걔가 바다에 가가지고 그 바다에서 이렇게 해초를 엮어가지고 살면서요. 심지어 얘네는 알을 어디서 낳냐면 불가사리에다 놔가지고 되게 이상한 생태를 갖고 있는 하여튼 바다의 곤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바다에 적응한 곤충들이 발견되고 있죠. 옛날에 그 곤충들이 바다에서 나올 때까지만 해도 오늘날 그런 물고기들이 없었어요. 지금의 바다는 물고기 같은 너무 다양한 포식자들이 바글바글하기 때문에 곤충이 바로 바다로 가는 여지를 만들어주기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다에 적응한 곤충들이 계속 나오죠. 요감지대 사는 깃줄람이 있거든요. 걔네들도 여차하면 그냥 바닷물로 확 뛰어들어가지고 시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잘 적응하고 있다. 그죠. 곤충 보면 너무 아름다운 거 많죠. 막 울포나비부터 사슴벌레 그리고 가끔 하늘에서 보면은 이거는 이거 색칠해서 파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물론 가끔 진짜 색칠해서 파는 거에 나와서 걸리긴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뭐 울포나비 같은 경우는 남미에서 실제로 보니까 너무 신기했던 게 반짝반짝반짝하기 때문에 날면 정말 그 착시 효과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게 뭐지 하면 이제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 곤충들끼리 신호를 보낼 때 정말 화려한 생김새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포식자에게는 방금 같은 그 화려해가지고 정말 착시를 주는 것이랑, 두 번째는 되게 강렬한 신호로 그냥 이렇게 화려하지? 하면 이제 자신감이 있는 거죠. 나 독이 있으니까 먹지 마. 경고색으로도 쓸 수 있는 거죠. 곤충뿐만 아니라 양서류, 깨구리 같이 독인 애들도 되게 화려한 색을 갖게 되죠. 너무 자신감이 있고 오히려 강렬한 색을 내면서 눈에 팍 띄게 하면서 나 독 있는 애니까 먹지 말라고 되게 포식자에게 강렬한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곤충들 보면 이제 자기들끼리 과시하려고 굉장히 화려한 것들을 많이 발달해 놨는데, 이건 같은 경우 이제 되게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공룡을 예로 들면, 공룡 보면 뿔공룡 막 트리케라토스 막 이렇게 있잖아요. 어릴 때 공룡책 이름이 등장하는
나서 기억나실 텐데 보다 공룡 영상도 있죠. 뿔 이런 걸 과연 전투로 적합했을까 얘기하지만 이게 전투뿐만 아니라 이게 과시용이 되잖아요. 곤충들을 보면 되게 화려한 막 뿌리는 애들도 있고 뭐 이상하게 되는 애들도 막 많거든요. 뭐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게 전투에 적합할까도 고려할 수 있지만 전투에 적합하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막 크고 화려하면 일단은 나는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거를 에너지들을 만들어도 멀쩡하다. 나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과시한 용도이기 때문에 난 이런 핸디캡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생존할 만큼 매우 강력하다라는 강한 시그널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치 수컷의 깃털같이 곤충도 그러한 그 사치를 굉장히 애용하고 많이 발달시킨 거죠. 이게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사람도 이제 막 비싼 차를 타고 에르메스 막 이런 거 좋아하고 막 비싼 시계 막 이런 거 좋아하는 것도 이제 사서 이걸 갖고 있으면 가격이 오르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이런 비싼 게 약간 과시하는 게 나는 이 정도 소비가 되는 사람이야 라는 걸 과시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회적으로 가는 암묵적 메시지 그게 있잖아요. 곤충들한테도 이게 있는 거죠. 강렬한 신호랑 커다란 뿔, 화려한 날개랑 커다란 뿔. 나는 이런 거를 만들어도 멀쩡해. 그러니까 이게 날 때 걸치적거려도 나는 건강하고 강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걸 과시하는 그런 사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소똥구리를 예시로 들을게요. 소똥구리도 맨날 예시로 제가 좋아하는 건데 소똥구리 같은 경우는 큰 뿔이 있거든요. 뿔끼리 물론 수컷끼리 싸울 수 있어요. 그냥 뿔이 크면은 수컷끼리 보고 아이고 제가 더 크구나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왜냐면 곤충들끼리 싸우는 것도 에너지 들고 싸우다 다치면은 그냥 큰일 나는 거고 이러기 때문에 얘들도 그냥 딱 보고 아이고 그냥 뿔이 크군 하고 그냥 도망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뿔이 큰 게 이제 굉장히 사치스럽고 아름다운 것들인데 이제 이게 어떻게 물려받은 거냐. 일단은 부모가 좋은 뿔을 커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얘네가 수똥구리가 똥을 먹고 자라잖아요. 똥을 굴려가지고 거기다 이제 알을 넣어주면 똥 그 굴린 경단을 먹고 자라는 건데 이 똥이 축축하냐 건조하냐 크냐 작냐 아니면은 말똥이냐 서똥이냐 뭐 무구똥이냐 이 식물의 함유가 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물려받은 똥의 그 상태에 따라서 이 뿔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는 부모님한테 좋은 똥 수저를 물려받아야 그 큰 뿔을 갖고 이 큰 뿔이 짝짓기 이성에게 선택에 되게 유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 곤충 세계로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소똥구리의 걸 보면은 거의 스카이캐슬이 일어납니다. 일단 동은 똥을 이제 차지해서 내 자식에게 물려주려는 그 싸움이 보고 있으면 진짜 대치동인가 여기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곤충 말고 다른 동물들 예시를 들어볼게요. 바다 이구아나를 보면은 수컷이 엄청 화려하고 암컷들이 되게 평범하게 생겼습니다. 수컷 같은 경우는 이제 몸집이 작고 좀 별 거 없는 수컷이면요 애매하게 무늬 이렇게 화려해서 갔다가는 잽도 안 타고 그냥 이렇게 실패를 하거든요. 알파 베타가 있으면은 이게 알파남 베타메일 이게 요즘 많이 남용되고 있는데 이게 생물학적으로 실제로 많이 쓰이니까는 좀 여기선 좀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메일이고 베타메일 있다고 하잖아요. 암컷들을 거스르고는 알파메일이 있으면 베타메일이 왔을 때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애들이 어타메일은 항상 대안 전략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아무 무늬도 없이 오히려 가는 거예요. 수컷은 암컷인가? 자기 이제 물이 오는데 경계를 안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암컷으로 위장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장을 하는 거죠. 원래 암컷이랑 짝짓기가 치거나 이런 것들이 뭐 이구아나뿐만 아니라 곤충도 하고요. 또 소똥구리도 하고요. 오징어도 하고요. 물고기도 하고요. 그냥 그렇게 아예 저런 사치가 너무 어차피 사치 경쟁에서 난 진다 싶으면은 그냥 아예 대안 전략으로 가는 아무도 몰라 했어요. 어떻게 연가시가 이 곤충들을 물로 뛰어들게 하는가 이거를 여태까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연가시는 곤충이 아니에요. 연가시는 선충이라고 절지동물인 곤충과는 탈피동물 이런 정도 수준까지 묶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완전 한 수억 년 전에 갈라진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곤충인데 이 다른 동물이 어떻게 다른 생물을 이렇게 조종을 하는가 행동을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게 항상 궁금했죠. 근데 2주일 전에 연구가 나왔는데 연가시가 이렇게 사막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갔을 때 아마 조상에서 일어났겠죠. 가끔 곤충들이나 모든 생물 보면은 마치 스파이더맨처럼 자기들끼리 유전자가 교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가시가 사마귀 유전자를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사마귀 행동에 쓰이는 유전자를 갖고 온 다음에 그거 갖고 이제 조종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연가시가 사마귀를 조종할 때 쓰이는 유전자를 한 3,100개 정도를 찾고 그 중에서 이제 이게 어떤 유전자인지 딱 조사해 보니까는 그중 1,400개가 사마귀로부터 뺏은 유전자다. 그래서 사마귀로부터 유전자를 뺏어서 그걸 사마귀를 조종했다. 물론 이거는 최근에 나온 거고 또 어떤 반박이 나올지도 모르고 연구 자체도 약간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 오염된 거 아닌가 여러 가지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이제야 알게 된 거죠. 우리 한국을 강타했던 심지어 우리나라 이게 얼마나 심하면은 아이폰 유저를 꼽등이에 비유하잖아요. 앱등이라 하자. 앱등이 죽지 않는다고 이게 얼마나 강렬했으면은 미국에서 들으면 뒤집어질 일인데 얼마나 강렬했습니까? 근데 그게 영화까지 나왔는데 그게 이제 기작이 밝혀졌다. 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다른 생물의 유전자를 갖고 오는 사건들이 뭐 수편적 유종 이동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지금 계속 발견됩니다. 심지어 곤충이 식물 걸 갖고 온 경우도 발견되고 응애가 깨구리 거를 뺏은 다음에 뱀한테 주고 뱀한 걸 뺏어서 깨구리한테 주고 이런 사건까지 지금 보고되고 되게
재밌는 주제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딱정벌레가 연금술사예요. 연금술사. 왜냐면 개미집 안에 사는 반날개 있거든요. 얘네들은 개미들 이렇게 페로몬으로 소통을 하니까 그걸 같이 만들어가지고 따라해가지고 안녕 친구들 하면서 이렇게 가요. 그럼 개미들이 원래 침입자가 오면 이렇게 공격을 해서 죽여버리는데 얘네들은 속아서 넘어갑니다 하면서 밥도 줘요. 심지어 그 곤충 독 중에 가장 강력하다고 얘기하는 가래가 있는데, 가래 같은 경우는 카라리딘이라는 독을 분비해서 뭐 신경독이라서 또 원래 같은 게 되게 강렬한 독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수컷이 막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암컷한테 선물로 줘요. 짝짓기 선물로. 나는 결혼해줘 해서 이 독을 주면은 암컷이랑 짝짓기하고, 암컷은 이 받은 독을 알에 잘 발라가지고 이걸 바르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화학 물질을 쓰는데 딱정벌레들이, 그 중에 좀 유명한 게 이제 탑먼지벌레 같은 경우는 이제 몸 안에 가스 제조실이 막 있어가지고 그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는 뭐 벤조키닌 뭐가 있고 하이드로 뭐 과산수소가 있어가지고 섞어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총매반을 일으켜서 빵 터트리면 이제 한 100도씨 넘는 고압 고열의 가스를 내뿜으면서 이제 먹이를 사냥한 포유류 같은 포식까지 위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되게 재밌는 일을 많이 하죠. 뱀한테 주고 뱀한 걸 뺏어서 개구리한테 주고 뭐 이런 사건까지 지금 막 보고되고 되게 재밌는 주제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물리학의 영역인데요. 일단 곤충이 죽으면은, 곤충은 이제 숨구멍이 열려 있어가지고 사람도 뭐 죽으면 마를 거 아니에요. 곤충도 죽으면 마르게 되는데 몸에 치약이 빠져나면서 일단은 다리가 기본적으로 접히게 되겠죠. 곤충 죽은 거 보면 이렇게 죽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다리가 접히게 돼 있는데, 근육이 보면은 이렇게 팔이 펼쳐 있으면 여기 근육이 있으니까는 근육이 수축되면 이렇게 접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접힌 상태로 죽게 되는데 또 이렇게 동그랗게 접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요런 물체에서 등에 무게중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흔들리거나 떨어지면은 무거운 등이 그냥 뒤로 가고 배가 까지면서 죽는 상태가 되게 되고요. 일단 이게 첫 번째 이유로 설명이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걸 막 건물 사이에서 막 보게 되는데, 많은 곤충들이 가끔 이제 건물에 들어오면은 뒤집어졌다가 못 일어나서 탈진해 죽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얘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등이 그 무거운 곤충들인데, 구조적으로 떨어지면 기본적으로 등으로 꼬꾸라집니다. 숲에서 떨어졌으면은 근처에 뭐 식물 지푸라기도 잡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다시 되돌아오는데, 만약에 건물 안에 들어왔을 때 평평한 이런 데 떨어지면 정말 그냥 평생을 허우적거리다가 못 뒤집고 이렇게 탈진해서 그냥 죽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게중심 때문에 뒤집혔다가 건물에서는 탈진해서 그냥 죽어있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